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예언가들을 비롯해 과학자, 지질학자 등의 전문가들은 일본 침몰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일본 열도가 침몰하게 될 것이라는 공통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일본이 실제로 침몰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가장 먼저 침수되어 사라지는 곳은 공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페TV야, 뭐라고? 일본이 침몰하면 공항부터 사라진다고? 아니, 열도가 침몰해서 도망가려면 공항은 그래도 버텨야 일본을 탈출할 수 있을 텐데 대체 공항을 어떻게 만들어놨길래 공항부터 사라진다는 거냐? 개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공항은 단순한 비행기 여객 시설을 넘어 국가의 상징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항 특성상 세관, 출입국 기관, 경찰당국, 검역기관 등 각종 정보기관 출장소가 모여있어 작은 정부라고도 부릅니다. 인류 교통발전의 정점인 비행기가 오간다는 이미지와 기술력, 특유의 거대하면서도 정교하며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축물 덕에 현대 인류 문명의 상징으로 쓰이는 경우가 잦습니다. 대규모의 인원과 비행기의 수용을 감당할 것이 요구되며 여객 터미널과 함께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해당 국가의 첫 장소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공항을 일본에서는 무슨 생각인지 당장이라도 바다에 가라앉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부실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일본의 주요 도시공항들은 바다를 메워서 만든 공항들이 대부분인 상황인데요. 도쿄 하네다 공항, 오사카 간사이 공항, 나가사키 국제공항 등 많은 공항들이 바다 위에 지어졌습니다. 이같이 바다 위에 지어진 공항들은 바닷속으로 점점 잠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가장 심한 곳은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입니다. 간사이 공항의 경우 태풍이 오기라도 하면 바닷물이 그대로 공항에 들이닥쳐서 공항 자체가 마비돼 버리고 있는데요. 이러다가는 일본의 주요 해상 공항들이 바닷속에 수장돼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간사이 국제공항은 바다 위에 떠있는 공항입니다. 토지가 부족한 일본이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만에서 5km 떨어진 곳에 건설한 일본의 공항으로 해상의 길이 4km, 폭 2.6km의 대형 인공섬을 만들고 그 위에 공항을 세운 것입니다. 때문에 항공사진으로 보면 영락없는 섬의 모습입니다. 간사이 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인천국제공항보다 6년 반 앞선 1994년 9월 4일 개항했습니다. 공항 건설이 시작될 당시 엔지니어들은 지진, 태풍, 불안정한 해저 지형 등 온갖 변수를 감안해 공항의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머리 쓴다고 써서 만든 공항이지만 현재는 당시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계속될 경우 50년 뒤 간사이 국제공항은 물고기들의 놀이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페페TV야, 물고기들의 놀이터라니 부실공사냐? 돈 아껴보려다 그 꼴 난 거야? 아닙니다. 이 공항의 건설 계획은 현대사에서 가장 비싼 토목공사로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인공섬을 만들 때 바다벽을 세웠는데 바다와 48,000개의 팔각, 콘크리트 블록으로 만들어졌고 바다벽 건설에만 10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바다벽 안쪽은 세계의 산에서 2,100만 톤을 파내어 바다 밑바닥 위로 30m 높이의 토양을 채워 넣었고 4km 길이의 다리가 완성되어 인공섬과 육지에 링크타운을 이어주었습니다. 이 인공섬은 사용된 자재의 무게로 인해 점차 가라앉아 아래쪽을 압축시킬 것이라고 예견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면 이 인공섬은 8m 가라앉았는데 이는 예상보다 훨씬 더 가라앉은 것입니다. 실제로 간사이 공항은 비행기를 잠수함으로 만드는 기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제21호 태풍 제비가 일본을 강타했을 때는 간사이 공항이 침수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제비가 일본에 상륙하며 68만 명에게 피난령이 내려지고 5만 가구가 정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태풍 제비가 다가오자 해일의 영향으로 바닷물이 덮쳐 공항 일부가 침수되었고 활주로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간사이 국제공항 활주로는 50cm 높이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당시 분석에 따르면 오사카시와 고베시가 있는 오사카만의 조비는 3m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140년 만에 한 번 나타날 수 있는 고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태풍 제비로 인해 낮아진 대기압이 해수면을 78cm 정도 들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터미널 등도 속수무책으로 잠기면서 공항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육지와 공항을 잇는 다리에 강풍에 떠내려온 소형 유조선이 충돌하면서 현장 상황은 지옥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항 직원들과 여행객 약 3,000명이 고립되었고 일부 정전에 이동통신 서비스까지 마비되었습니다. 활주로가 폐쇄되었으며 자가용 이용도 금지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일본 간사이 공항 침수와 관련해 많은 주요 공항들이 해수면 근처에 있다. 일본의 재난은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를 종합해보면 오늘날 극한기상과 해수면 상승은 지구온난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지 않았던 세계적인 공항에게 다가온 가장 시급한 위협 중 하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사이 공항을 두고 공학자들은 해저가 공항의 무게로 가라앉는 정도가 공사가 시작된 후 50년 동안 연평균 1피트가 안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이 섬은 처음 7년 동안 30피트 이상 가라앉았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으며 최근 측정에서는 43피트 가라앉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일리노이 대학의 토목공학 교수인 메리스와 지질공학 교수 J.R. 펑크는 논문에서 이러한 속도라면 적어도 공항의 2개의 활주로 중 하나는 2058년까지 완전히 가라앉을 것이라고 끔찍한 예측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공항은 훨씬 더 빨리 바닷속에 잠길 수 있다고 덧붙이며 공항이 없어질 것이고 호수가 생길 것이라는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구자들의 최후의 심판일에 대한 전망은 일본 공학계 전문가들을 격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홋카이도 대학 공학교수 와타베 요이치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도 그 예언이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진공항으로 명성이 높은 나라인 일본이 손가락을 입에 물고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공항이 침몰하는 와중에서도 근거 없는 자신감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간사이 국제공항은 천문학적인 적자로 일본 항공정책의 최대 실패 사례로도 꼽히는데요. 당시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됐지만 도쿄 외곽의 나리타 공항과 더불어 양대 허브로 기대됐던 간사이 국제공항은 총 부채가 20조에 육박할 만큼 경영난이 심각합니다. 연간 이자 비용만 3천억 원에 이릅니다. 불안한 환경은 물론이고 천문학적인 적자까지 기록하는 일본의 공항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최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가덕 신공항이 생기게 되면 꼽히는 장점으로 지역의 물류 비용 절감이 있습니다. 울산시 조사 결과 부울경 항공 물류의 94%를 인천공항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울경이 부담하는 관련 비용도 연간 7천억 원에 이르며 2030년이면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은 이런 비용 절감 효과와 동시에 동남권은 물론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구축과 국가 균형 발전의 도약대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부산 도시철도 하단 녹산선은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올랐습니다. 향후 이 노선은 가덕 신공항과 연결되는 만큼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성패에 따라 다른 사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추진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간사이 지방의 항공 수요를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빼앗기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 신공항에서 규슈섬에 나가사키, 후쿠오카, 기타 규슈 지방과 혼슈섬에 자리 잡은 히로시마까지 완벽하게 부산권으로 되는 것인데요. 이들 일본의 지방 도시들에서 도쿄,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에 신칸센을 타고 가는 비용보다 오히려 부산에 오는 비용이 월등하게 저렴한 상황이어서 일본 지방 도시들을 부산 광역시의 위성도시로 둘 수 있게 된 셈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역시 일본의 해상공항처럼 바다를 메워 건설하려 했으나 간사이 공항 침수되는 꼴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가덕도 섬의 육지 위에 그대로 활주로를 놓기로 계획을 바꾸면서 일본과 같은 대대적인 지반 침하 현상이나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인한 침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에 대해 일본 측담당 강요인 아소 타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탐탁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세균 총리가 지난 27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도 이루어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직후였다.
아소 재무상의 관련 발언은 이날 오후 4시 50분부터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나왔다. 아소 재무상은 실제로 제안이 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선 일단 말을 아꼈다. 하지만 과거 한국과의 협상 경험을 소개하면서 일본으로선 아쉬울 게 없다는 취지로 부정적인 심기를 드러냈다. 간담회 말미 기자로부터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국에서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아소 재무상은 먼저 지금으로부터 6에서 7년 전의 이야기라며 말문을 열었다. 6에서 7년 전쯤 일본은행에서 50, 재무성에서 100 정도 남아있었는데 괜찮냐라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것이 확 줄어든 것이다. 그때 진짜로 괜찮냐고 묻자 한국은 빌려가 달라고 말한다면 못 빌릴 것은 없다라고 하더라. 머리를 숙이고 빌려가 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자리를 박차고 철수했다. 그게 끝이다. 스와프에 대해 한국과 있었던 일은 그게 마지막이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른다. 기자가 재차 협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지만 아소는 가정의 질문에 답할 수 없다라고만 했다. 한국의 공식 요청이 없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뉘앙스였다. 양국이 필요할 때 서로 통화를 교환하는 한일 통화 스와프는 2001년 20억 달러 규모로 시작됐다. 이후 외환 시장의 사정과 양국 관계의 주의에 따라 규모가 늘었다 줄었다 했고 2011년 한때는 700억 달러 이상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의 여파로 이후 중액분이 갱신되지 않았고 2013년 7월 그 나라 중앙은행 간 협정이 만료됐다. 아세안 한중일이 체결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제재 속에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양국 간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교환 협정까지 2015년 2월 만료되면서 양국 간의 통화 협력의 끈은 완전히 끊겼다. 아소 재무상이 말한 6에서 7년 전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체로 협정 만료를 앞둔 2013에서 2014년 양국 간의 오간 대화를 지칭하는 듯하다. 아소 재무상의 주장대로라면 일본이 협정이 연장되지 않아도 괜찮은지 계속 의사를 타진했지만 한국이 일본이 원한다면 하겠다는 식의 딱딱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연장 협상이 결렬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의 일은 그게 끝이었다는 아소 재무상의 발언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양국은 지난 2016년 8월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재추진에 일단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 정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협의 개시 의기투합한 사람이 바로 아소 재무상 자신이었다. 하지만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 문제가 발생하면서 2017년 1월 일본 정부는 진행 중이던 스와프 협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당시 아소 재무상은 소녀상 설치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위반이라며 한국에 돈을 빌려주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따져보면 가장 최근 한일 스와프 협정 재개에 밥상을 거둬찬 것은 일본 정부, 특히 아소 재무상 자신인 셈이다. 그럼에도 그는 가장 최근 협상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스와프 협정 연장 불발의 모든 책임을 한국 측에 뒤집어 씌운 것이다.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냈던 돈 빌려주는 쪽이 머리를 숙인다는 얘기를 들은 적 없다는 발언도 향후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양국 간 협정으로 한국만 혜택을 보고 마치 일본은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듯한 모욕적인 언사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 일본과 통화 스와프 몇억 달러 기사가 나도 통화 스와프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 화폐로 하는 거다. 엔화가 우리한테 뭔 쓸모가 있냐. 주식시장 빠져나가는 돈이든 뭐든 전부 달러 필요하고 노재팬 이후로 일본과 교류도 더 줄어서 엔화 필요성은 더 없어졌음. 일본도 마찬가지로 원화는 필요 없다. 서로 필요 없으니 안 하는 거다. 일본 경제 흔들. 미국, 유럽 공장 절반 멈춰. 일본 엄격한 조치 구현 한국인 입국 금지 취할 듯. 현실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세계 3위 경제 대국 일본이 흔들리고 있다. 토요타, 혼다와 같은 대표 제조기업의 미국, 유럽 현지 공장 절반이 가동을 멈춰버린 것이다. 올림픽 연기까지 겹치면서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0일 니혼 게이제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주요 제조기업의 49%가 미국 현지 공장의 가동을 일부 또는 전면 중단했다. 유럽 공장 가동을 중단한 일본 제조기업은 58%에 달했다.
반면 한 달 전만 해도 전면 가동 중단 상태에 가까웠던 중국 공장은 상당 부분 정상 조업으로 복귀했다. 이는 니케이가 일본 매출 상위 1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다. 79개 일본 제조기업이 이 조사에 답변했다. 공장 가동 중단 이유는 각국 정부의 이동 중지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 권고도 있지만 세계 경기 불황에 따른 판매량 급감도 주요 이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요가 없으니 공장 가동을 줄인 것이다. 일본 못지않게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발 수요 침체에 따른 실물 경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신문은 조사 기업의 60%가 올해 생산량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글로벌 경기 악영향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토요타 완성차 공장 18곳 가동 중단. 토요타 자동차는 북미와 유럽 등 최소 14국에서 완성차 공장 18곳의 가동을 중단했다. 토요타는 각국 정부의 방침에 따른 가동 중단으로 앞으로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혼다는 북미의 생산 거점 7곳을 포함해 18개 완성차 공장을 멈췄다. 전 세계 혼다 공장 가운데 절반 정도가 가동을 멈춘 것이다. 자동차 부품 회사인 아이신정밀은 해외 공장 약 100곳 가운데 30여 곳의 가동을 중단했다. 타이어 제조업 제인 브리지스톤도 세계 78개 생산 거점 가운데 23개 거점을 차례로 가동 중단했다. 미국 공장 7곳이 포함됐다. 중국 공장 가동률은 높아져. 반면 중국 현지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 일본 기업은 20%에 그쳤다. 니케이는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중국 현지 공장의 76%가 생산 중지 상태였다며 현재는 80%의 현지 공장이 정상 가동으로 복귀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 기업의 71%가 현지 공장의 일부 가동 정지라고 답했다. 예컨대 인도에선 정부가 전 지역 외출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하나소닉과 스즈키 등이 조업을 중단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히타치 제작소, 다이킨 공업 등이 현지 공장의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올림픽 연기까지 겹쳐 올해 성장률 -2.1에서 0에서 1.3% 예상. 일본 내 생산 공장은 공장 가동 중단과 같은 폐악 상황에선 한 발 비켜서 있다. 도시바가 일본 내 일부 공장의 가동을 멈추긴 했지만 이는 전체의 3%에 불과했다. 하지만 니케이는 다음 달부터 토요타, 혼다, 스즈키 등이 연이어 일본 내 공장 가동을 일시 정지할 계획이라며 일본 내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앞으로 전개를 속단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30일 오후 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1866명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며칠 사이 환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토요타는 다음 달 3일부터 약 2주간 규슈의 미야타 공장 등 자국 내 5개 공장의 생산 라인을 일시 정지할 계획이다.